11살의 소년이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 후기 최고의 개혁군주로 불렸던 정조.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쌓아온 모든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의 시대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세도정치입니다. 왕의 장인 가문이 국정을 독점하고 탐관 오리의 수탈이 전국을 휩쓸고 굶주린 백성들이 결국 무기를 들고 일어서는 시대. 그는 분명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걱정하고 개혁을 시도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대한 흐름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끼던 아들마저 같은 싸움을 이어가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까지 겹쳤습니다. 조선 23대 왕 순조 20. 조선 왕조 500년의 황금기가 끝나고 몰락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그 첫 페이지. 오늘은 순조의 일대기를 정리합니다. 1장 어린 왕의 즉위와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순조는 1790년 정조와 후궁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정조의 큰아들 문효세자가 5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난 뒤였고 정조에게는 아직 다른 아들이 없었기에 순조는 태어난 그날로 곧바로 원자로 불리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1800년 그가 11살이 되던 해 정월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같은 해 6월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곧바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1살의 어린 나이로는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관례에 따라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왕대비 정순왕후, 영조의 두 번째 왕비였던 그녀가 수렴청정을 맡았습니다. 정순왕후는 본래 노론 벽파에 속한 인물로 영조 시절 사도세자의 폐위를 주장했던 세력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이 시작되자 전국은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정조 시절 성장했던 시파와 남인계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위축되었고 그 자리를 벽파 세력이 채워나갔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가 그토록 애써 키워낸 친위부대 장용령마저 혁파했습니다. 정조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정치적 기반이 그가 떠난 지 불과 2년 만에 빠르게 해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01년에는 천주교 신자였던 남인계 인사들을 겨냥한 대규모 박해,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약용을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고 정조 시대를 떠받쳤던 정치 세력은 사실상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만 정순왕후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 노비제도의 일부를 개혁해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노비안을 모두 거두어 도남문 밖에서 불태우게 했다는 기록은 이 조치가 단순한 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는 정조와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로 수렴청정 기간 동안 순조의 친정을 위한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해주려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803년 그녀는 스스로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전국을 돌이켜보면 정순왕후와 정조 사이의 관계가 늘 적대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세손 시절부터 정조와 협력했던 시기도 있었고 재위 기간에는 당파적으로 대립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관계가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그녀가 수렴청정 기간 동안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벽파를 다시 끌어들인 일은 정조 시대 가까스로 유지되었던 당파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2장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시작.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둔 다음 해인 1802년 순조는 안동김씨 가문의 김조순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 혼사는 단순한 왕실의 경사가 아니라 이후 60년 넘게 조선을 뒤덮을 거대한 정치적 흐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803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1805년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벽파 세력은 급격히 힘을 잃었습니다. 1806년에는 정조와의 의리를 저버렸다는 명분으로 벽파의 잔존 세력마저 조정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는데 이를 병인경하라 부릅니다. 벽파가 무너진 자리를 채운 것은 시파, 그 중에서도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김씨 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권력 구조가 바로 세도정치입니다. 본래 세도라는 말은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를 뜻하는 긍정적인 표현이었지만
이 시기부터는 특정 가문이 국정을 독점하는 부정적인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세도 정치의 핵심 기구는 비변사였습니다. 본래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군사기구였던 비변사는 이 시기를 거치며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권력기구로 변모했습니다. 그 결과 본래 국정을 총괄해야 했던 의정부와 육조는 점차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은 이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며 중앙과 지방의 인사권을 장악했습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비롯해 순조의 외숙부였던 박종경 등이 대표적인 세도 가문의 인물들로 거론됩니다. 순조 중기에는 안동 김씨를 주축으로 반남박씨 가문이 함께 정계 요직을 장악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연구자들은 김조순을 단순히 권력을 탐한 노예한 정치인이 아니라 비교적 협치를 중시했던 인물로 평가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정조가 생전에 신뢰했던 인물이었고 적어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권력의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그가 구축한 권력 기반은 훗날 그의 후손들의 손에서 점차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변질되어 갔습니다. 한 가문이 비변사라는 핵심 기구를 통해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기간 독점하게 되자 견제 세력이 사라진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 폐해는 곧 지방 행정 곳곳에서 가시화되었습니다. 3장 친정의 시도와 그 한계. 1804년부터 순조는 명목상 직접 국정을 운영하는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코 무능하거나 무기력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정조의 탕평 정치를 되살리고자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처벌받았던 노론과 소론, 남인 인사들을 다시 사면하고 등용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1808년부터 1811년까지 순조는 국정의 실체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신하들과 자주 만나 정사를 논의하는 소대를 빈번하게 열었고 전국에 암행어사를 파견해 지방관의 비리와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살피게 했습니다. 1809년에는 관찰사와 수령들에게 직접 민폐를 바로잡을 방안을 보고하라는 유능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가 재정과 군사, 토지 제도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한 만기오람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한 것도 이 시기의 일입니다. 이는 나라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려 했던 순조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친시와 응제시 등 각종 과거 시험을 이전보다 훨씬 자주 시행했는데 이는 안동 김씨 가문이 독점하고 있던 인사구조에 조금이라도 다른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시도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순조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에 집중되어 있던 군사권을 견제하고 자신의 군권을 확보하기 위해 궁궐호위를 담당하는 무예청의 병력을 늘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었고 대신 기존의 오휘도 총부를 강화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일화는 당시 순조가 처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분명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지만 이미 안동 김씨 가문을 중심으로 굳어진 권력 구조를 뒤흔들기에는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군권 하나조차 자신의 뜻대로 키울 수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왕권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1811년 평안도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농민 반란을 겪으며 순조의 친정 노력은 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욱이 그는 1811년 후반부터 1814년까지 여러 차례 병을 앓으며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못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의지는 있었지만 건강과 정치적 기반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즉위 초반부터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쌓아온 친정의 동력은 이렇게 단 한 번의 큰 위기 앞에서 빠르게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4장 홍경래에 난 차별과 분노의 폭발. 1811년 조선을 뒤흔든 대규모 반란이 평안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몰락한 양반 출신 홍경래가 중심이 된 이 반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누적된 사회적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반란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겹쳐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도 정치 아래에서 갈수록 심해지던 지방 수탈과 사회적 모순이었고 다른 하나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오래된 차별이었습니다. 평안도는 활발한 상업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지역이었지만 정작 중앙 정치권력으로부터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급제에도 높은 관직에 오르기 어려웠고 지역민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뿌리가 깊었습니다. 게다가 1809년에는 100년 만에 처음이라 할 만큼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평안도를 덮쳤고 이듬해까지 흉년이 이어지며 유랑민이 급증했습니다. 굶주림과 차별 그리고 세도 정치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응축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1811년 음력 12월 18일 홍경래는 가상군 관할을 기습 점령하며 거병했습니다. 그는 평서대 원수를 자처했고 우군칙과 김창시가 모사로 부유한 상인 이의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봉기군은 가난한 농민과 광산 노동자, 품팔이꾼까지 끌어들이며 세력을 키웠고 거병 열흘 만에 가산, 곽산, 정주, 선천, 철산 등 청천강 이북의 여러 고을을 별다른 저항 없이 점령했습니다. 각 지역에 숨어있던 내응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기세를 올리던 반란군은 안주성 공략에서 큰 패배를 당하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평안도 병마절도사와 안주목사가 이끄는 광군에게 송림 전투에서 크게 패한 봉기군은 결국 정주성으로 퇴각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은 숙무영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토벌에 나섰습니다. 정주성에서는 무려 4개월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광군의 가혹한 약탈과 사륙 탓에 오히려 민심이 반란군 쪽으로 기우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1812년 음력 4월 19일 광군이 성벽 아래 화약을 매설해 정주성을 무너뜨리면서 약 5개월에 걸친 반란은 끝내 진압되었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란이 평안도 지역에 한정되었고 농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토지 문제 같은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봉기군이 내건 경문에는 지역 차별에 대한 강렬한 반발과 세도 정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겨 있었지만 신분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사상까지는 철저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세도 정치 아래에서 골마가던 조선 사회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선 후기 내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밀란의 거대한 전조가 되었습니다. 순조 스스로도 이 반란이 흉년에 시달린 빈민들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반란이 평정되는 데 걸린 5개월이라는 시간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광군의 기강문란은 당시 조선의 국가 운영 능력이 이미 상당히 쇠퇴해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습니다. 한때는 백성들이 약탈을 일삼는 광군보다 반란군을 더 신뢰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사실은 세도 정치 아래에서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얼마나 깊이 무너져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5장 흔들리는 말년과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홍경래의 난을 겪은 이후 순조의 통치 의지는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거듭된 병환과 반란이 남긴 충격이 그를 정치적으로 위축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조가 택한 대안은 자신의 아들 효명세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순조와 왕비 순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효명세자는 숙종 이후 오랜만에 정식 왕비의 소생으로 태어난 적장자였습니다. 1827년 순조는 그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단순히 국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안동김씨 일가에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효명세자는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가였던 풍양조씨 가문을 중용해 안동김씨 세력을 견제하려 했고 각종 과거 시험의 횟수를 크게 늘려 새로운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려 했습니다.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와 같은 인재를 가까이 두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국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안동김씨 견제라는 과제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끝내 좌절되었습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지 4년도 되지 않아 효명세자는 1830년 22살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창 정치적 기반을 다져가던 시점에서 닥친 갑작스러운 죽음은 안동김씨 세력을 견제하려던 모든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훗날 그는 익종으로 추존되었지만 그가 살아서 이루지 못한 과업은 결국 다음 세대로 넘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오래 살아 자신의 구상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조선 후기의 정치 지형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후대의 평가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던 순조는 정치적 의욕을 거의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다시 친정을 했지만 더 이상 안동김 씨 중심의 권력 질서에 맞설 힘이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다시 안동김 씨 가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통틀어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같은 세력을 견제하려다 나란히 좌절했던 셈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슬픔과 정치적 동반자를 잃은 군주의 좌절이 동시에 그를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6장 평가와 유산. 1834년 순조는 4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기간은 34년에 달했지만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은 그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기보다는 거대한 외척 세력의 흐름 속에서 버텨낸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순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비교적 동정적인 시선과 비판적인 시선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는 분명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파견, 만기우람 편찬, 안동김 씨를 견제하려는 시도 등은 그가 결코 정치에 무관심한 왕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는 거듭된 병환과 아들의 요절이라는 개인적인 불운 속에서 이미 굳어진 세도 정치의 흐름을 끝내 되돌리지 못한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세도 정치의 뿌리를 단순히 순조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권력이 군주 개인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도록 만들어졌던 숙종, 영조, 정조 시대의 정치 구조 자체가 강력한 군주가 사라진 자리에서 결국 외척 세력의 독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정조라는 뛰어난 군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를 겨우 11살의 어린 왕이 이어받은 그 순간부터 세도 정치라는 흐름은 이미 피하기 어려운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시 말해 순조 개인의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앞선 세 왕이 차례로 강화해온 왕권 중심의 통치 방식이 정작 그 왕권의 주인이 무력해지는 순간 고스란히 외척의 손으로 넘어가버리는 구조적 함정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조의 뒤를 이어 그의 손자가 겨우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헌종입니다. 순조 시대에 시작된 세도 정치는 이후 헌종과 철종의 시대를 거치며 무려 60년 가까이 조선을 짓누르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사이 삼정의 문란이라 불리는 세금제도의 폐단이 전국 곳곳에서 골마 터졌고 이는 19세기 후반 끊임없이 이어지는 농민 항쟁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순조의 34년은 한 시대의 끝과 또 다른 어두운 시대의 시작을 모두 품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쌓아온 개혁의 기틀이 그의 손에서 서서히 허물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왕. 순조의 34년은 화려한 업적보다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분투했지만 끝내 막아내지 못한 한 인간의 안타까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라는 두 외척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왕 헌종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